네, 주말 동안에 또 어떤 국제뉴스 나와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또 정치권, 이 세계의 어떤 선거의 해를 맞아서 속속 이 선거 결과가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죠. 프랑스 대선 결선 네. 투표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 1차 투표 때는 그 국민연합이 압승을 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좌파 연합, 그다음에 지금 집권 마크롱 집권 세력은 3위로 밀려섰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좌파 연합 신민중 전성이 이제 출구조사인데 지금 프랑스 하원은 577석인데 많게는 205석 정도까지로 1위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 그 범여권이 지난번에는 3위로 밀렸는데 이번에는 2위로 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많게는 174석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1차 때 1등을 했던 국민연합은 많아도 148석 정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과반이 289석인데 어떤 그 세력도 단독 과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헝의회가 이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프랑스 집권 세력이 하원에서 과반에 못 미친 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번 내가 극우 열풍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범여권하고 그 다음에 이 좌파 연합이 이렇게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단일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투표율이 한 지금 예상되는 게 67.5% 정도인데 그 2022년 그 총선 때 이 결선 투표율보다 2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어느 진영도 과반을 차지하지 그렇죠.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미의 헝의회. 연립정부를 네.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는 대통령은 지금 마크롱이 이제 아직 임기한 3년 남았고요. 지금 총리가 아탈이라고 아주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권당이 이제 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과연 이제 총리를 어디서 뽑을 거냐. 네.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그 큰 과제인데 일단 좌파 연합은 자기들이 이제 1위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국민연합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크롱이 이제 그 사이에서 누군가를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파 공화당 쪽하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의회에서 또 내각을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사실, 극우 열풍이 저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균형을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그렇죠.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혼란스러워졌다고 네. 볼 수도 있고 균형이 조금 잡힌 셈이 됐고 그렇죠. 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뭐 어떤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네.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그 반응은 없는데 극우가 이제 견제가 되기에 대해서 조금 좀 안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 좌파가 지금 올라왔기 네,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좀 약간의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랑스 정치 결과에 대한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반응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새로운 내용 전해주시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대선 결선에서 핵합의 복원, 또 히잡 단속 완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온건 개혁파.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평가절하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이란도 예상 외로 그 개혁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있지만 그 최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특히 국방 외교라든가 이런 게 큰 거는 그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뭐 권한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그 온경 개혁파 당선자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 출신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이란 정책은 최고 지도자가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 때문에 이란이 뭐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네 국민 인권을 더 존중할 거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선거에 상당수 이란인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미국 이익을
조금 진전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이란과의 어떤 외교를 추구할 거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이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다른 언론들과 전문가들 의견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서방 언론하고 전문가들은 어쨌든지 그 예상과는 달리 온건 개혁파 인사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란하고 서방 간의 좀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중동 정세가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보수 강경파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제시키안 당선자가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그랬거든요. 누구에게나 우정의 손을 내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스처를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 핵 대화를 좀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는데 글쎄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 당선자가 사회 변화를 그러니까 추진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는 겁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 중동 전문가 얘기도 같습니다. 네.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거다. 다만 그동안의 전임자에 비해서 전임자는 굉장히 라이시는 아주 굉장히 좀 강했죠. 좀 덜 억압적인 환경이 제공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특히 있죠. 네.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노선도 뭐 이 페제스키안 당선자가 뭔가 좀 개선을 하고 싶어도 최고 지도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보수파가 아마 딴지를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란 강경 보수파하고 이 개혁파 당선자하고 허니문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득표율이 54%니까 보수파 인사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권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란이 개혁파 인사가 당선된 그 배경에는 사회 불안이 워낙 커지고 왜냐하면 제재가 오래 계속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위기 속에 이란 지배층이 강경 지배층이 이걸 계속 짓누를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당선자가 얼마나 잘 중간에서 그걸 이렇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영국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입니다. 일단 집권에 착수를 이제 한 거죠. 키어 네.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신임 총리가 됐고요. 근데 내각 구성에 착수를 해서 지금 뭐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좀 나토, 미국하고 좀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 보수당 심판론 덕에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지금 뭐 영국도 지금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그래서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머 당선자가 신임 총리가 영국을 재건하겠다, 리셋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성장 둔화라든가 인프레, 공공 서비스 위기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서포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늘 17일에 이른바 킹스 스피치 통해서 이제 자기 정책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왕이 연설을 하지만 이건 사실 신임 총리가 다 뒤에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뭐라고 평가를 했네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봤습니다. 영국 선거 결과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많은 나라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우파, 극우 세력들이 급부상하는데 영국은 오히려 중도 좌파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럽 내에 극우 열풍을 좀 이렇게 좀 견제하는 이번에 또 프랑스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데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스타머가 이제 국제문제 대표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관측은 나토 뭐 미국과의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것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거다. 그런데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망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스타머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일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쪽으로도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경제만 분석한 얘기들도 좀 많죠. 일단 월가 네. 쪽에서는 이 스타머 신임 총리가 영국 경제가 그동안에 좀 좋지 않다가 조금 이렇게 좀 탄력을 받는 그 시점에 들어서서 약간의 혜택은 누릴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인프레 같은 것도 목표치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영국의 금리가 5.25%인데 내년까지 한 3%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했습니다. 네. 성장률이 뭐 한때는 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한 1.2%, 내년 후년에도 한 1.5%씩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노동당 정부가 증세라든가 뭐 차입을 좀 이렇게 덜 해도 어느 정도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지금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없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저는 경제 순풍을 초기에는 탈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하게 일단 할 것 같다. 네. 당장은.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세금 얘기인데요. 디지털세입니다. 디지털 세금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 전 세계 한 140개국 정도가 참여해서 디지털세를 이제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각 주요 국가의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요, 그 디지털세라는 게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 다국적 IT 기업들한테 이제 이게 조세 허점 찾아가지고 막 이제 조세 회피쳐가서 세금을 안 내니까 이 세금의 이 디지털세의 그 핵심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여기 반발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난달 30일까지 그가 이제 각국 의회 비준 시한인데, 네. 미국 의회가 결국 비준을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뭐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내가 재집권하면 이거 합의한 것에서 탈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국이 자기들 뜻대로 이제 디지털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미국 그 IT 대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자 도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OECD 이걸 이제 주관을 해왔는데 이쪽에서는 협상을 아직도 하고 있다. 여전히 낙관한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자기들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캐나다는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네.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뉴질랜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년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 IT 업계 쪽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관련 조세 정책이 계속 불확실하고 하면은 빅테크들이 투자를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것도 각자 이해가 걸렸기 때문에 조약이 마련됐지만 이게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프랑스에 건설이 됩니다. 국제 핵 융합 실험로에 대한 얘기인데 완공이 좀 늦춰진다고요.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죠. 네. 이제 각국이 한 7개국 정도가 이제 그 유럽연합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각자 이제 맡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부품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프랑스에 이제 현재 그 부지에다가 이제 조립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니케이 보도를 보면요, 이게 지금 원래는 2025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한 2040년까지 이제 실험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빨라야 2033년에나 완공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데 또 네. 우리를 조금 좀 이렇게 시비를 하네요. 니케이 보도를 보면은 네. 이 최근에 뭐 확인된 문제 하나가 핵융합을 일으키는 중심부에 그 진공 용기가 있는데, 그 바깥에 부착하는 열차폐판 냉각용 배관에 균열이 발견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부품 제조가 한국 쪽인데 한국 쪽에서 납품 네. 시점에 설계와 오차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금액도 당연히 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프랑스 쪽 그 매체 보도를 보면요, 총 사업비가 한 250억 유로, 한 37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한 50억 유로 늘어날 걸로 관측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인공태양 아시죠? 여기서 이제 인공태양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무제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뭐 엄청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이렇게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하는데 참 공짜 에너지를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 곳곳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브 해역 얘기인데요. 초여름부터 슈퍼 태풍으로 숙대밭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BBC 보도인데요. 네. 지금 그 최근에 그 베릴이라는 그 허리케인이 그 카리브 해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지난달 말에 카리브해 그 섬나라 바베이도스 그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을 때는 최고 풍속이 시속 60km 미만인 열대성 저기압에 불과한,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불과 한 40여 시간 만에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최고 시속이 180km가 넘는. 이게 문제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년에는 한 7월 말이나 8월쯤에 이 정도의 태풍이 왔는데 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가장 빠르게 6월 말에 이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는 뭐 최고 시속이 뭐 270km까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동을 하면서 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 전문가들 얘기가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오고 강한 태풍으로 금방 성장하는 게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태풍이 더 거칠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이클론 프레디 36일간 생존해서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건 조금 좀 오래된 건데요. 네. 작년 2월에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남동부까지 갔던 그 사이클론인데 열대성 폭풍이죠. 네. 프레디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무려 36일간 계속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최장 기록은 이제 1994년에 발생했던 이제 그게 한 30일이 안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를 분석을 해봤으니 36일간 웬만하면 이게 육지에 상륙하면은 이제 강했다가도 이제 기세가 꺾이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인도네시아, 호주 사이 막 바다를 가고 육지 몇 군데를 상륙했는데도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지구 둘레의 3분의 1 거리를 36일간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도 꺾이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줘서 아프리카 동남부에서만 피해자가 사망자가 한 600명 이상, 뭐 이재민은 한 100, 그 지역에서 140명 이상이 발생했는데 여기 대해서 위스콘신 대학 교수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육지에 상륙했는데도 생존 기간이 길었다는 점은 이건 특히 주목된다. 그러면서 생존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훨씬 더 피해가 커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세계 기상기구 쪽 얘기는 이번 그 프레디 그 사이클론을 분석해 봤더니 극한 기상 기록에 이게 이제 더 주목하게 됐다. 그러면서 기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거듭 우리가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